네, 이제는 말한다 윤건영 편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일단 좀 궁금한데요. 네.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 있잖아요. 예. 딱 그 순간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우선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집에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밖에 윙윙윙윙 하는 거예요. 뭐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서울 사람들만 듣는 소리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카톡방이나 텔레방에서 막 이게 카톡 하고 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문자가 뭐냐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그 소동을? 위기 관리 대응 시스템이 저는 무너졌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예견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며칠 전부터 그렇죠. 북한이. 그리고 뭐 어디에 떨어진다는 것까지도 다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합참이라든지 군 당국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민방위 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허둥지둥 호들갑을 뜰 일인가라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내부로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행안부하고 서울시 간에 소통도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서로 핑퐁하고 결국 서울시 실무자만 나쁜 놈 되는, 그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근데 언론 보니까 일본의 어떤 재난 문자하고 비교를 많이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원래 호들갑을 떨어요. 그 J 얼러트인가 뭔가 있죠. 예, 예. 원래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그리고 어제 이전에도 북한 정찰 위성 격추시키겠다고 뭐 패트리어트를 배치한 둥 마는 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위성을 격추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발사체 잔해물을 격추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뭐 겉으로 볼 때 슬쩍 보면은 뭐 위성을 격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발표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일본도 그러니까 좀 그 정도 이상을 호들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북한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정찰 위성으로만 보면 작년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김정은 체제 들어서 우주 전략 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게 여러 차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작년 8차 당대회에서 이야기를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는 우주 산업 또는 이 정찰 위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각에서는 이게 누리호 3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어제 뭐 그런 유사한 보도와 그런 유사한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조금 자기중심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정찰위성 쏘아 올리겠다는 것은 꽤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꽤 오래된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하나는 북한 내부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체가 북한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미 측이라든지 우리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면, 나쁜 시그널이라면 자기네들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긍정적 시그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압박의 긍정적 시그널. 압박의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뭐 불완전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불완전한 부분은 이게 근데 동창리 기존 발사대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했다는데, 발사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급하게 한 흔적들은 보입니다. 급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즉각적으로 실패를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보여지는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게? 예. 어제 인정할 건 인정한다. 예. 일각에서는 또 뭐 나로 대한 우리 정부를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전부터 김정은 체제는 뭐 저는 이 단어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만 정상 국가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네. 관련해서 딱 두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도를 보면 미국의 도감청 의혹 이 문제 네. 때문에 파행 겪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파행이 결과적으로 중립적 용어로 파행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현안 보고를 받고 첫 번째 질의 순서가 저희 당의 김의겸 의원이셨어요. 김의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이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냐. 그거 확인해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도감청 의혹, 네, 의혹 도감청 그 얘기하는 의혹에 거죠? 대한 보도였어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은 거 알려고 하지 않겠다.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라면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국정원장 답변이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에 안전합니다. 이 말 이외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황당하죠. 그러면 그건 도감청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뜻이냐라고도 물어봤죠. 예. 도감청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국정원은 원래 정부 보안 당연하죠. 담당 국정원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 즉 정부기관에서의 보안 담당은 국정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답변을 해야죠. 자기네들이. 답변할 위치에 있죠, 사실은. 근데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가보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여야가 싸운 거죠. 그래서 절충안까지 냈어요. 위원장이. 그런데도 그걸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 회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다가 저희가 아예 이걸 공개하자. 정보위는 원래 비공개 회의거든요. 그렇죠. 비공개 회의를 통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국정원장 당신이 답변할 수 있는 게 한 줄밖에 없는데 그 한 줄을 국민한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또 물어볼게라고 했더니 사실상 여당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파행시킨 거죠. 아 그래요? 예. 하나만 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뭐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저는 뭐 이게 뭐 본 방송이 아니라 연장 방송이라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국정원의 현안 보고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정보기관이 저는 정보기관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첩보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지까지 국정원의 행태 중에 아주 나쁜 행태가 하나가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말초신경적인 아주 자극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무슨 뭐 양치질 얘기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몸무게가 140kg다. 맞아요. 대단히 자극적인 소재죠. 왜 140kg인지 어떤 근거인지는 없어요. 오로지 그 숫자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보고 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왜 그러면 그런 지금 뭐 일종의 질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있냐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정보위원들한테는 그잖아요. 국회 정보위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어제 특히나 질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국정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설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보기관이 일종의 여론을 뭐 물타기한다? 뭐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휴민트 정보냐 아니면 사진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출처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정보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 양치질 해가지고 그때 이게 휴민트 정보인데 이걸 섣불리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북한 안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뭐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툭툭 던져주기 위해서 던져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예컨대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하면 그거
브리핑 안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국정원이 하고 싶으면 직접 해라.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보도자료 내면 되지 왜 그걸 국회의원 입을 빌려서 그렇게 브리핑을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펜스 미 부통령은 김여정과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을까? 이게 결정적인 그럼 전환점이 뭐냐 그리고 계기가 네. 뭐냐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모습들 그리고 북미 회담의 패턴들을 이해하고 이제 해야 그게 좀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에서 일본은 어떤 역할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반도에서 네,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그 이제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그 일본의 역할과 네,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의 역할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은 아주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좌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우리 아닌가요? 입장에서는 일본은 고춧가루죠. 그러니까요. 네, 잘 넣으면 매콤하니 맛있지만 많이 넣으면 못 먹잖아요. 네. 이렇게 단적인 예가 아베 시절에 이건 뭐 어디 가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아베 총리 시절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야 북핵만이 문제가 아니야. 생화학 무기도 폐기를 해야 돼. 북한의 생화학 무기. 예. 이걸 협상의 의제로 넣어야 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고춧가루를 뿌려도 너무 뿌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핵 문제 하나만도 버거운데 군축 문제까지 다 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의 모습은 어떠하냐? 최근에 며칠 전에 기시다 총리가 북한하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했어요. 네. 이게 양면적인 모습이거든요. 일본은 겉으로는 북한 때리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북일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어요. 고이즈미 때부터 계속 맞습니다. 그랬죠. 예. 아베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시다도 마찬가지고 그게 북한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동북아에서의 주인공 미국에서의 역할 부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최근 이슈로 돌아와서 기시다가 대화 제의를 했잖아요. 네. 북한은 바로 받았어요. 이틀 만에. 맞아요. 저는 궁금한 게 기시다의 대화 제의를 우리 정보 당국이 알았을까? 사전에 공유를 했을까?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좀 뭐 당연히 일본의 행태로 보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모습들 중에 일종의 이중 플레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중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건 국익 앞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문제는 뒤통수 맞은 우리죠. 일본한테 퍼줄 거 다 퍼주고 이제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제가 이번 이 연장 방송 첫 번째 때 이야기한 한반도 운전자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대를 놔버리니까 그 운전대를 잡겠다고 일본이 덤빈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건 성사돼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 뭐 정찰 위성도 쏘고 지금 도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중재에 의해서 북미 관계를 좀 풀어가고 싶은 생각도 한켠에는 있거든요. 분명히.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남한과의 관계를 이용했던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고 그 역할을 일본 쪽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제스처죠. 이틀 만에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응한 부분은.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걸겠죠. 그 조건의 기본적인 사항만 맞으면 저는 북일 관계도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급진전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반도 운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저거 떠나서 만약에 급진전된다면 그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를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좋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부담할 것만 다 부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수로 합의 때 그렇죠.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했거든요. 맞아요. 90년대 경수로 합의 때. 예. 지금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중국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일본이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두 번째는 중국은 북한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지금은 손 놓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2018년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 2018년 평창 올림픽 때까지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뭐 겸상도 안 할 정도로 아주 안 좋았어요. 아, 그때 그랬나요? 예. 평창 올림픽 전까지. 음. 근데 평창에 북한 대표단이 오고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김정은이 어떤 일을 하냐? 중국을 방문합니다. 아, 기억나는 것 같다. 예. 예. 그때 2018년 3월에 중국을 가서 잠자고 있던 중국을 한반도 이슈의 중심축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전략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2018년만 그러냐? 아닙니다. 1970년에 7.4 공동성명이라고 아시죠? 예, 김일성 그럼, 시대 때 김일성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이 맺었던 그때 이유락이 갔었죠. 평양에도 가고 왔다 갔다 했죠. 그 시기에도 7.4 공동성명을 하기 직전에 김일성이 중국을 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인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런 패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2000년 6월 15일 날 방문하셨는데 그 전에 김정일이 중국을 갔다 오고 중국의 주요 인사가 평양을 방문.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뒷배를 활용하는 거예요. 정상회담이나 큰 일을 치르기 전에는 중국이라는 배경을 뒤에 깔아놓고 싶다라는 거고 그 속에서의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은 나쁠 게 없죠. 뒷배가 돼주면서 동북아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거니까 상호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반도 문제를 풀어왔던 기존의 축들은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거였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 뭐냐고 하면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6자회담, 4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푸는 기본 축이었거든요. 기본 축이긴 하지만 진전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죠. 뭐 하여튼 꽤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거죠.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첫 번째 우리 이 진행자께서 질문하셨던 게 북미 회담이 어떻게 성사됐냐. 기존의 6자회담, 4자회담은 어떤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죠. 그렇죠. 아래로 전형적인. 이게 미국 행정부의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렇죠. 떠나서.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바로 그냥 원샷 원킬이에요. 그러니까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그때 트럼프를 누가 움직였을까요? 트럼프를 움직인 게 본인도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본인이 갖는 일종의 명분과 대의 의식. 본인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는 본인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그럴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이제 제 기억에 나는 게 뉴스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뭐 해갖고 뉴스 타고 했던 것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엄청 바람 넣었죠. 그렇게 하도록.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바람 엄청 넣었죠. 그 얘기를 어떻게 바람 넣었는데요?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뭐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냥 동원할 수 있는 이거는 정부 사이드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비공식 사이드로도 가서 야 당신 잘만해. 이건 진짜 노벨 평화상 따놓은 당상이야 이건. 라는 식으로도 말 그대로 바람 엄청 넣었구나. 예. 비공식 사이드에서 정부 사이드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도 하고요. 트럼프를 알만한 선들에 대해서는 다 이 일이 갖는 의미가 뭐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도 서울에 트럼프 빌딩 있는 거 아시죠? 예. 여의도에. 예. 여의도에 63 빌딩, 요즘 63 빌딩이라고 하지 않는데 63 빌딩 바로 옆에 트럼프 빌딩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걸 아는 거예요. 트럼프도. 한국에 트럼프 빌딩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평양에 트럼프 빌딩 지으면 어떨까?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밑밥들이
비공식적으로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쉽게 하면 예. 비즈니스맨의 어떤 딱 그 그렇죠. 성향에 맞는 걸 딱 그러니까 던졌다. 그렇죠. 평화상 얘기도 하고 예, 장사도 뭐, 이야기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이슈가 인간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런 아무리 유튜브 연장 방송이라도 말 못할 내용은 있는데 예. 아무튼 뭐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물론 정부 사이드에서는 한 건 없어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죠. 그러니까 노벨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야 될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나중이긴 하지만 얘기하시죠. 그게 이제 그 전사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도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미국의 엘리트 외교 관료가 아니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가능했다라고도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 중국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 관료들은 사자회담이나 육자회담을 고집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만이 이걸 깨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과정을 보죠. 2월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살벌했어요. 북미 관계가. 그리고 나서 4월에 이제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되는 게 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그때 미국의 시각이 저는 궁금한데요. 그 전에요. 3월 달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3월 초에 특사단이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죠. 특사단이 갔을 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래서 평창에 와줘서 고맙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지 않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자. 그때 김정은 위원장 오케이 했고. 핵 문제 해결하고 북한이 당신네들이 직접 만나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선할 수 있다. 운전자가 될게라고 했고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특사단이 다녀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에 바로 갔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특사단 거기서부터? 2명이 미국에 가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단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죠. 김정은이 오케이 했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바로 오케이, 콜 이렇게 된 거죠. 받고 따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오. 흐름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선이란 선은 모두 동원해서 트럼프를 설득을 했다는 거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그렇죠. 거고.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에서. 제가 첫 방송에서인가 이야기했을 텐데요. 남북 관계나 이 외교적인 문제는 물밑 접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계속돼 왔던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 흐름은. 그러니까 전에 밑작업을 계속 해왔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특사단 중에서 2명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케이했다. 너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백악관에 우리 특사단 2분이 가서 보고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하자라고 해가지고 미국 관료들이 놀랬다는 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통적인 관료들 메인스트림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를 일본 중심으로 풀어야 돼라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 순간에 야 그럼 사자회담 할까? 육자회담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콜 받고 따블 이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3월에 그런 일 있고 4월에 이제 그 판문점에서 만났다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경계의 눈초리나 의심의 눈초리나 이런 것들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양면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를 하셨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볼튼이라든지 미국의 전통적인 매파들 그 볼튼 예. 부통령하고 이제 볼튼 안보보좌관 등 매파들은 여전히 경계를 하죠. 계속. 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했는데 저자들이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경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필요한 건가? 계속 방해 공작을 놓죠. 어떤 식으로 방해 공작?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방해 공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방해 공작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방해 공작도 있죠.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야 생화학 무기까지 집어넣어. 아베가? 네. 아베가 그 얘기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예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본격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거 즈음이에요. 예. 그 즈음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그 즈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4월달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6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6월 달 북미 정상회담이 가다가 삐걱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송인가 두 번째 방송에 이야기한 원포인트 2차 남북 정상회담을 5월 26일 날 하게 되죠. 그렇죠. 판문점에 서로 연결해 주시려고 하려고. 그래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일종의 간복이에요. 애당초 그러면 북미 양쪽이 예. 여기서 뭔가 합의문이나 예. 공동성명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갔던 건 아니다. 아니 공동선언을 당연히 해야죠. 예. 하지만 구체적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원칙적 합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애당초 시절 때 1, 2차까지 상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북미 양쪽이 전부 다. 원샷 때 그게 어떻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비핵화라는 과정은 아주 지고지난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의원님께 살짝 건너뛰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반격 공작을 했는데 아베 말고 미국의 매파들은 1차, 2차 과정에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합의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자. 두 번째는 평화체제를 만들자. 세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하자. 요 세 가지죠. 근데 이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하자는 거에 있어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을 내는데 그 합의문 안에 제3항에 남북 간의 합의를 했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죠.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던 한반도 운전자론, 즉 평화 프로세스를 인정하겠다. 북미 정상은.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선언적 의미죠. 자, 그럼 2차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어떤 걸 해야 돼? 라고 했던 게 2차 하노이 회담이었어요. 그렇죠. 고춧가루를 어떻게 뿌렸냐라는 게 2차 하노이 노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저 기억나는 건 볼턴의 서리봉투. 네. 저게 화근 아니었느냐 뭐 이런 그때 보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조금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2차 하노이 노딜을 왜 못 막았니 니네. 그러니까. 운전자라고 하면서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노딜은 없었던 거예요. 되게 당황했다는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부터 하노이까지 70시간 가까이를 기차를 타고 왔어요. 기차 타고 가죠.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70시간을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딜 할 수 있어라고 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굳이 뭐하러 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제가 볼 땐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빅딜과 스몰딜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샷 원킬로 가자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빅딜을 우선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모습도 좋은데, 근데 안 되더라도 스몰딜까지는 가능할 거야. 스몰딜이 뭐였을까요? 영변을 가지고 주고받는 거죠. 영변 갖고. 영변 가지고 당시 이제 최선희 부상의 주장은 영변을 내놓을 테니까 대북 제재 중에 한두 개를 풀자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스몰딜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만 김정은 위원장의 뇌리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70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죠. 그렇죠. 평양에서 그 환송식을 떠들썩하게 하고. 기억나는 게 이제 기차 잠깐 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제때 이렇게 들고 있고. 맞습니다. 그게 그때 나왔던 장면이죠. 화동들 나와서 막 꽃 전달하고 막 그랬. 그런데 이 노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노딜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게 바로 매파들의 작업인 거예요. 그런가요? 네. 당시에 그리고 또 상황을 하나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 변호사 청문회가 벌어져요. 맞아요.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도 지금 발등에 떨어졌고 코가 석자다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이 나왔었어요. 탄핵의 위기에 처해있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 못하고 밤새 코엔 청문회만 봤다라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한테 빅딜, 스몰딜만 생각하지 마라. 노딜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있다. 이 노딜이라는 카드는 당신한테 되게 유리한 거야. 그리고 미국 정치로 보면 쓸만한 카드야. 다만 김정은한테는 안 되겠지만 김정은은 어떻게든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노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되죠. 근데 이 다음에요. 웃긴 게 하노이 노딜 이후에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친서를 보면 그 미안함이 묻어납니다. 그래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외형적으로 이제 보면 뭐 구구절절히 좀 적어놨어요. 우리가 헤어질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은 뭐 저의 친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겁니다. 뭐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막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도 좀 미안한 거죠. 70시간 기차 타고 오라고 했는데 노딜로 끝나니까. 그래서 그게 하노이 노딜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볼튼 봉투에 뭐 들어있는지로 확인이 안 됐죠. 근데 저 볼턴 말 잘 안 믿어요. 그 양반도 좀 이런 말 했잖아. 약간 뻥쟁인가요? 구라가 세요. 네. 왜냐하면 630 때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 3자 회동이 있을 때 자기는 판문점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있었던 것처럼 뭐 회고록에 막 기술 잔뜩 해놨더라고요. 아, 그 양반도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군요. 예, 그리고 좀 제가 볼 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몹쓸 짓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싱가포르 하노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해진 건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싱가포르 하노이요.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싱가포르 하노이 부분은 북미 간에 치열하게 협상을 한 결과. 그러니까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뭐 아직 일종의 유통기간이 있어서 좀 제가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이 있어서 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한참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2차 정상회담을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 답방으로 올 때 얘기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남북 간에 접촉도 있었고,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까? 뭐 고위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북측에서는 내려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수령의 보위 부분에서. 그래서 당시 제3지대를 선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혹시 그게 제주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제주는 외국으로 외국의 제3국에서 만나자. 김대중 대통령 어디였어요, 그게? 이야기해도 되나? 하여튼 몽골 쪽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뭐 이런 쪽. 몽골? 네, 좀 위쪽입니다. 철도가 이동 가능한. 김정일 위원장이 철도로 이용. 하여튼 제3국이었죠. 러시아, 몽골 이쪽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안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신 거죠. 이 정상 간의 합의다. 그리고 내가 한번 가지 않았냐 평양을. 그럼 이제는 당신이 와야 될 때다. 내려와라. 라고 해서 장소 문제 때문에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잘 안 됐던.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겠죠. 북미 정상회담 장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소와 관련해서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한 서너 달도 안 돼서 판문점에서 만났죠. 그렇죠. 네, 그게 3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자가 만났죠. 대면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역사적인 장면이죠. 판문점 3자 회동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또 매파의 모습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한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판문점 남측 지역에는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평화의 집, 하나는 자유의 집. 자유의 집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전시돼 있고 하는 곳이고요. 평화의 집은 회담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도 평화의 집에서 열렸죠. 회담하기 잘 이렇게 기본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 630 북미 정상회담 때 제가 먼저 가서 판문점에 가서 북측 백악관 사람들하고 북측 사람들 김창선 실장 이런 사람들 만나서 협의를 했죠. 그래서 전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고 하니 잘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평화의 집에서 하셔라 회담을. 그랬지 뭐라고 한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 왜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 한 곳이잖아. 웃기죠. 가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게 있는 거예요.
프레지던트 문 따라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스튜디오보다도 작은 쪽방, 이거 절반밖에 안 되는 쪽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해요. 국기를 놓을 때도 없었어요. 뒤에. 그 정도로 좁은 방에서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을 3차 정상회담을 하죠. 그리고 당시에 남북미 3자 회동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이러저런 고춧가루들이 많았어요. 미 측에서도 많았고 뭐 일본도 그 길 왜 가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왔다가 한국 들어오는 길이었거든요. 아베가 또 등장합니까? 네. 그래요. 왜냐하면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이게 또 일본 때문에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일본에 그때 G7인가 무슨 국제회의 때문인가 뭐 미일 정상회담 때문에 트럼프가 일본에 왔어요. 근데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방문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인 판문점 3자 회동이 더 볼륨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이 되니? 상은 자기네들이 차렸는데 이런 식으로 막 나섰죠. 그 대표적인 게요. 6월 30일 날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하고 3자 회동 있고 난 다음 날 7월 1일 날 뭐 했습니까? 일본이. 뭐 했는데요? 기억 안 나세요? 예, 그건 기억 안 나는데. 그 반도체 해가지고 수출 규제. 수출 규제 발표를 7월 1일 날 그게 이거고 연결이 됩니까? 예. 그래요? 일본은 당연히 연결 안 된다 그러죠. 예. 일본은 당연히 뭐 그건 별건이야라고 하지만 날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630의 6월 30일 날 트럼프가 판문점에 와서 3자 회동하고 북미 정상회담 3차 회담을 해요. 그 바로 다음 날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이 합니다. 얼마나 거시기합니까? 그럼 견제책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저라면 날짜를 잡아도 그렇게 안 잡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그걸 묻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그냥 봉투째 뿌린 거죠. 그렇다. 그게 그렇게 연관이 된다. 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그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의원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하노이 노딜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매파가 그걸 이용해서 설득한 결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왜 했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하노이 회담으로 돌아가 보면요. 빅딜, 스몰딜, 노딜. 여기에서 빅딜과 스몰딜에서 고민을 하다가 볼튼 등 매파가 야 노딜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노딜을 받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여전히 북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고자 했던 게 있는 거죠. 어떻게든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다. 미련이 아니라 나름 의지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630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가정적 질문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와서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다시 연출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한국 대통령이 어떤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운전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가정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생각했던 레거시, 자신의만의 레거시가 있는 거고 지금 생각하는 외교안보의 레거시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로 등치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방식은 앞서 말한 방식 뭐 4자회담, 6자회담보다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풀려고 할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러면 지금 남북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탑다운 방식은 지금 아니다. 그래요? 왜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라인이 있는 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지금은 4자든 6자든 다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고민을 하고 그걸 던져야 돼요. 근데 지금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한반도 운전자로서 운전대를 제대로 쥐고 가려면 그런 제안을 해서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을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이 계속 쫓아가면서 다 봤는데 유일하게 못 본 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같은 차에 타고 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미국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도바대리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그때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어땠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들으신 얘기가 좀 있으십니까? 우선 도보다리 회담뿐만이 아니라 양 정상이 따로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에 갔을 때 2박 3일 동안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 분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백두산 아래에 갔을 때부터 그리고 배석자 없이 그냥 단둘이 예, 산책하거나 또는 대화하시거나 그다음에 평양에 그 수산물 시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 뭐 하여튼 그런 시간이 많았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반응은 대단히 답답해했죠.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몰랐을까요? 도보다리 회동 여기서는 이게 안 되나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입 모양 가지고 뭐 네, 그렇죠. 독순술 얘기 나오고. 독순의 이야기 나왔는데 그게 다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되죠. 그럼 미국 쪽에서 무슨 얘기했니? 이렇게 혹시 물어봤습니까?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또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사람 웃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되게 궁금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그러면 그때? 도보다리 회담 때 네. 그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얘기하면 그 USB에 뭐 담겼습니까? USB는요. 제가 그는 말씀드렸어요. USB 제가 방송 때마다 설명하는데 그거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해서요. 남북한이 사이좋게 지내면 경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내세웠던 계획안이 있어요. 근데 보수 쪽에서는 뭐 여기 뭔가 기밀 사항이 담겼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다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그러니까 그걸 그 안에는 이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건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USB 지금 윤석열 정부 통일부 가지고 있거든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럼 공개하면 돼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공개하시라 제발.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 말 쓸데없는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논란을 좀 끊자. 그리고 권영세 장관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당신 보지 않았냐? 봤을 거거든요. 당연히 USB 장관되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공개하시라. 그 안에 원전에 원자라도 들어있냐? 있으면 나랑 내기하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 거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상회담 하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원래 초청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정상회담 비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남북한 체제 경쟁이라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과거에. 예.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남북 6.25 전쟁 이후로 남북한은 치열한 체제 전쟁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산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렇죠. 근데 60년대, 70년대는 서로 삐라 뿌리면서 야 우리는 뭐 입합에 고깃국 먹고 살아라는 내용을 막 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대표단이 오거나 또는 누군가 오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급 시설에서 최고로 잘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남측의 대표단이 올라가면 북한 내 최고급 호텔인 고려 호텔에 묵여요. 거기 가면 맨 꼭대기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돈다 그러니까. 네, 맨 꼭대기층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평양 야경을 보여주는. 그래요? 네, 그런 층이 있어요. 어. 그런 호텔에 진짜 돈도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최고급 음식을 줘요. 이런 식으로 남북 간에는 체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최고급으로 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되어 온 거죠.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대표단이 오면 소위 말해서 우리 집에도 데려가서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이게 보통 사람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남북 간은 체제 경쟁 때문에 그런 사고를 못했어요. 네. 이제까지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급, 최고. 그런 데다가 정상회담은 초청한 국가가 무조건 내죠. 그러니까 뭐 요즘도 보수 세력 일부에서는 야 정상회담 하면 돈이 얼마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북한이 초청해서 평양으로 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거의 대부분 북한이 지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짚었고 소소한 거 몇 가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좀 해소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노이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트럼프 미국에서 영상 튼 적 있잖아요.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뭐 북한에 뭐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바뀌 이거 영상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이패드 그냥 좀 아이패드 작은 데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는 큰 TV에다가도
틀었으면 네, 좋았어요. 의원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혹시 여기에 트럼프의 사업 구상도 담겨 있었을까가 갑자기 급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발전 방향 그리고 멋진 청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그래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USB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됐던 거예요. 저희도 이제 미국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자 그러면 뭔가를 준비하자라는 게 우리가 먼저였긴 합니다만 이제 청사진을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2018년 4월 판문점 회담장에 TV까지 설치했어요. 우리는 아이패드가 아니다. TV에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안 틀었어요. 왜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틀었나 안 틀었나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알겠습니다. 회담 전에. 네. 또 하나 지금 그 장면이 그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비스트 창문 열고 보여준 적 있잖아요. 네. 그때 혹시 미국 쪽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혹시 좀 그 지켜본 들은 얘기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저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좀 그거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빴는데 아이씨 뭐 왜 기분 나빴어요? 아니 뭐 대단하다고 자기 차를 보여주고 그래요. 아니 저는 그 질문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 전용 차량의 비스트 문을 열고 내부를 보여준다는 게 엄청난 저는 파격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파격이죠. 그러니까. 파격인데 네. 야 니네 차 없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 아 그렇게 이런 거 이해를 없지. 했다고? 야 우리 이런 것도 있어. 뭐 예.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네. 그래요? 네. 그 얘기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빌려서 타고 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하니까 갑자기 또 그 장면도 생각나는데 판문점에서 문재인 예. 대통령을 만날 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차 타고 가니까 막 그 호위 총국 사람 옆에 쫙 해갖고 막 차 잡고 뛰어오는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원래 그래요 거기? 예, 원래 그럽니다. 평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차량에 탄 차가 이동할 때 경호총국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방패라고 하죠. 그 네. 사람들이 같이 뛰면서 호위합니다. 어디서나 항상 네.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네. 달리기 잘 뛰죠. 달리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하죠. 예. 머리 그러니까 상고머리 이렇게 밀고. 맞습니다. 그때 혹시 그 북미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중국 움직임이나 중국 반응은 어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중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이제 위원장이. 딴짓 못하게 단속한 측면도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뒷배로 놓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러다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빠질 수도 있는데 김정은이 불러주네. 땡큐. 좋아 간다. 라고 했던 거고, 당시 중국은 그런 국면들을 대단히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간 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다음에는 2019년에는 시진핑이 중국을 또 방문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국의 일종의 레버리지 영향력들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의원님 일정에 있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었고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네, 그렇죠. 네. 요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백두산 광고도 그렇고 네. 참 여러 가지 있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수만 명의 평양신문이 운집한 상태에서 연설하겠던 거 진짜 파격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참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연설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요. 저희 참모들 반대했죠. 아 반대했습니다. 일단 그 공연을 보는 것 자체를 반대했죠. 반대했다라기보다는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국내 보수 세력이 뭐 또 뭐한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카드 섹션이잖아요. 북한의 수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카드 섹션을 하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섹션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미제 축출 이렇게 떠버리면 어떻게 해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던 부분인데 북측에서 사전에 오케이 그런 거 드러낸다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풀어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